저는 자식한테 버려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버려지는 걸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실 문 사이로 새어나온 그 말,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어머니는 자세한 건 잘 모르시니까 오늘 안에 다 진행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스러질 만큼 꽉 쥐어졌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새벽 시장 바닥에서 손이 터지도록 일하고 아들 대학 보내고 딸 결혼시키고 먹고 싶은 것 참고 아파도 병원 한 번 편히 못 가면서 그렇게 다 줬어요. 전부 다요. 그런데 그 자식이 저를 요양원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면서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그날 제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문자였습니다. 어머니만 들어가시면 집 정리부터 하자. 통장은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귀로 들은 말은 혹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직접 눌러 보낸 문자는 변명할 틈을 주지 않더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게요.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들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아가셨으면 해서입니다. 편안히 기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초여름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밤에 무슨 일 생기면 큰일이고 병원도 멀고 혼자 계시는 건 이제 위험하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에 갑자기 어지러웠던 날도 있었고 가스불을 켜놓고 한참 뒤에야 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미안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편한 것보다 자식들 마음 편한 쪽으로 가야 하나 보다. 늙는다는 건 내 삶을 조금씩 정리하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억울함보다 미안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오래 버틴 건 아닐까? 이제는 내 마음보다 자식들 사정이 먼저여야 하는 건 아닐까? 저도 그랬어요. 조금 이상해도 넘기자고 했고 조금 서운해도 참자고 했습니다. 잠깐이라는데 괜히 의심하면 못난 늙은이 같을까 봐 모른 척했어요. 그게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등을 두드리며 잠깐이라고 했어요. 몸만 좀 추스르면 다시 집으로 오면 된다고. 며느리는 옷 몇 벌만 챙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정리해 두겠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잠깐 다녀오는 사람의 짐을 두고 왜 그렇게 쉽게 정리라는 말을 했는지.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말에는 약하거든요. 특히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평일 오전 시간을 냈다며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어요. 내가 너무 오래 폐를 끼친 것 같다고요.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부모 챙기는 게 자식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또 마음이 풀어졌어요. 저는 원래 그랬어요. 자식이 웃어주면 서운했던 것도 다 녹아버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차가 출발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는 내내 전화를 2번 받았어요. 2번 다 목소리를 낮췄고 2번 다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급히 끊었습니다. 한 번은 보험 얘기 같았고 또 한 번은 오늘 안에 서류를 끝내야 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제가 누구 전화냐고 묻자 아들은 별일 아니라며 병원 쪽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기엔 말이 너무 급했고 설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어요. 그래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 많은 늙은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차 블루투스로 받았고 며느리는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잊었는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장 챙기셨어요? 오늘 보호자 서명까지 다 받아야 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몸 좀 쉬러 가는 건데 왜 도장이 필요한 건지, 왜 서명을 오늘 안에 다 받아야 하는 건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었으니까요. 설마 정말로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요양원 건물은 크고 깨끗했습니다. 로비는 환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누가 보면 잘 모셨다고 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효도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제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시냐는 말도, 정말 여기 계시고 싶으시냐는 말도 없었어요. 대신 직원들은 아들과 며느리만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서류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저인데 정작 제 인생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끼리 결정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사람처럼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대기실에 앉혀두고 아들과 며느리를 상담실 안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종이컵에 담긴 물을 들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벽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자에는 품이 있는 노후, 가족 같은 돌봄, 편안한 생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들이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반복돼서 달아버린 문장 같았어요. 얼마 뒤 상담실 문 사이로 말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이름이 들려서 귀가 간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어요. 어머니는 자세한 건 잘 모르신다고. 적응만 하시면 된다고. 그 직후 들린 말은 더 분명했습니다. 장기 입소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잠깐이라고 했던 말은 거짓이었어요. 몸만 추스르고 돌아가자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준비된 말과 실제로 저를 데려온 목적은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잠시 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 정리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통장 쪽은 이번 주 안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의심까지 사라졌습니다. 나를 쉬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내 몸이 걱정돼서도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리를 먼저 비우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결심했어요. 정말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는지 끝까지 보겠다고.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반듯한 침대, 비어있는 서랍, 가지런한 이불. 깨끗했지만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저를 보자 며칠 계시다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들이 대신 당분간 계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당분간. 끝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편리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처리하러 내려간 뒤 옆 침대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오는 분들은 다 잠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잠깐이 제일 오래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에 직원이 외출이 가능하냐고 묻는 저에게 말했어요.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 한마디에 저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묶이는 건 제 몸이 아니라 제 고난이라는 걸.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발보다 내 선택이 먼저 묶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새벽녘에 아주 분명한 생각 하나에 닿았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버려지는 것이다.
그 생각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습니다. 입소 첫날 정신 없으실까 봐 잠시 맡아두겠다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넘겼는데 이제는 알겠더군요. 전화기를 치운다는 건 물건을 맡아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연결을 끊는 일일 수 있다는 걸요. 전화기 하나 치우면 그 사람은 조용히 고립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요. 휴대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 말부터 믿어줄 사람은 그뿐이었어요. 동생은 그날 오후 바로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손부터 잡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전날 들은 말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장기 입소라는 말, 제가 잘 모른다는 말, 통장부터 정리하자는 말까지 한마디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한참 듣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여기 내 뜻으로 들어온 게 맞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의사를 물어봐 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 있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그날 동생과 저는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소 동의서, 상담 기록, 보호자 제출 서류부터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무서운 걸 보게 됐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장기 입소 신청이 들어가 있었어요. 혼자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고 제 상태를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적은 항목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서류가 몇 장이나 더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는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서류처를 정리하다가 아들이 맡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 통장 사본, 제 도장,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오래된 위임장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이건 그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씩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그 초여름 저녁부터,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였을까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작은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을 한번 봐도 되겠냐고 했던 날, 며느리가 집 근처 부동산이 요즘 잘 나간다고 슬쩍 말했던 날, 아들이 도장이 어디 있냐고 물었던 날,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자식이 챙겨주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더군요. 동생은 바로 제 앞에서 은행에 연락해 계좌 보완 절차와 도장 변경부터 진행했습니다. 저는 가족 연락 권한을 바꾸고 서류 사본을 전부 챙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확인하다가 제가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았던 문장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만 들어가시면 집 정리부터 하자. 통장은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그 문장은 짧았지만 제 남은 미련을 완전히 끊어놓기에 충분했어요. 귀로 들은 말은 혹시 오해였나 싶다가도 손가락으로 직접 눌러 보낸 문자는 변명할 틈을 주지 않더군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속인 건 하루의 거짓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계획이었다는 걸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고 곧바로 화를 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고 했어요. 다 저를 편하게 하려던 거라고 했고 자기도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뒤늦게 와서 오해라고 했고 잠깐만 모시려던 거였다고 했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또 미안해졌을 거예요. 아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자식이 서운하겠다. 내가 먼저 풀어줘야지. 그렇게 또 제 마음을 접었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의 저는 달랐어요. 사람은 한번 진심을 알아버리면
변명은 더 이상 설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마디씩 말했어요. 정말 나를 위한 일이었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먼저 물었어야 한다고. 내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몰라야 했느냐고.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남이 대신 정리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삶을 넘겨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내가 참고 살아온 세월이 너희가 나를 정리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니다. 오늘부터 내 돈도 내 서류도 내 거처도 다시 내 손으로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 삶의 보호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 끝나자 상담실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그날 처음으로 전부 했습니다. 그날 저는 동생과 함께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바로 거처를 옮겼어요. 작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적어도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제 돈은 제가 관리했고 제 일정은 제가 정했습니다. 처음엔 그 작은 방이 허전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그 허전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자유의 무게라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집에 남겨진 제 물건과 서류를 법적 확인을 거쳐 정리했고 계좌와 인감, 비상연락 체계를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을 끊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과 등을 지는 게 제일 불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한동안 밤마다 흔들렸으니까요.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래도 자식인데. 그런데 저에게 더 큰 불행은 자식이라는 이유로 제 삶의 열쇠를 넘겨주고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채 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삶을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곁에서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그날 요양원에서 제가 배운 건 결국 그 한 가지였어요. 저는 그날 요양원에서 버려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 처음으로 70년 인생 중 처음으로 제 삶을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자식이 걱정해 준다는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느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느낌이 맞을 수 있어요.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선택이 아니게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화를 내며 오지 않아요. 다정한 얼굴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잠깐이라는 말을 달고 옵니다. 정말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정리하기 편한 방식인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렸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하루만 더 늦었어도 서명 하나만 더 들어갔어도 정말 돌이킬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누군가의 효도 흉내가 아니라 끝까지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일이라는 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노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것이어야 합니다. 70대라도 인생 2막은 시작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꼭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나도 알아차렸어요. 그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혼자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 하나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실질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써본 것들만 골라서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단단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세요. 우리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